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도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권영석 위원장님 잘 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으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기상 과제인데 그동안 이게 왜 안 됐었냐? 실수도 하나?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오늘 통이동으로 첫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건 뭐 인수위 구성과 함께 코로나 현안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첫 일정이 남대문 네. 시장, 거기다 이제 당선인 평소 좋아했던 국밥 먹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친서민 행보를 아마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대선 직후의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좀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예.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광화문 시대 이런 것도 좀 예견하게 하는 그런 보기 좋은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의 어떤 당선인의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뭐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 추가 인선도 이제 나왔는데요. 인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오전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차담회도 진행됐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각오도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인수위원회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과거에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 상당히 모든 게 바뀝니다, 사실. 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위는 점령군이라는 얘기가 파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험 말로 군기가 바짝 네. 들 정도로 양측이 좀 긴장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인수위 3원칙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겸손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소통 두 부분을 이제 상당히 낮은 자세로 하겠다라는 점은 일단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책임성을 갖고 하겠다라는 부분도 잘 정리한 거에서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이미 지난번에도 본인이 완주를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상 완주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이 예. 또 행정 경험에 하고 대한 싶다. 의지를 또 예. 피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수위 3원칙 같은 것들을 좀 거침없이 또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이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예. 0.73%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마지막 단일화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굉장히 해석도 분분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수위원장 안철수 카드 앞으로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또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공동정부인데 인수위부터 시작을 해야 공동정부라는 취지가 살려지는 네.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온갖 억척이 또 난무할 겁니다. 봐라, 뭐 단일화 이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다 앞뒤가 전후가 다르지 않느냐. 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또 함께하는 인수위원장을 이렇게 공동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또 중도층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중도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도층의 소구력도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나가는 거 겸손 또 소통 책임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또 꼼꼼한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단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밟아나가는 상당히 또 호흡이 맞을 수도 있는 예. 또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꼼꼼히 내용을 파악하고 네.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안철수 그 위원장의 행보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차기 정부 조직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소임은 다 했다 이런 입장을 어제도 밝혔습니다. 지금 근데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초반 국정 동력 그 운영하는데 동력을 상실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폐지의 개념이 문제인데요. 네. 여가부를 완벽하게 폐지를 하는 것과 혹은 네. 명칭을 조절한다든지 내부 기능을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는 폐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의도대로 만약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다른 업무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정권이 바뀌면요. 주요 부처 대여섯 개 정도는 거의 통폐합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게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유일하게 여가부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선거까지 이제 20, 30대 예. 특히 이제 여성과 남성 간의 이런 이제 젠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능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역할의 어떤 조정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선인의 뜻이 좀 반영이 예.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폐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진 원장님 말씀대로 더 중요한 건 국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윤석열 당선인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여론, 그리고 현실, 또 효과. 예. 그리고 현실이라는 건 뭐냐? 국민 여론은 보다 더 근본적인 취지의 여성가족부의 변화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없애버린다. 그럼 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여론, 여성들의 마음을 봤을 때 여심을 고려했을 때 여성 여론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로서도 이게 합당한 방법, 마땅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이제 운명을 다했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름을 바꾸어서 그 기능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양성균형부 이렇게 해서 초선인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초구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격상해서 부총리급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 새로운 변화에 맞는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양성균형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거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죠. 네. 이 대선 결과를 보면은 좀 까칠한 결과가 나왔던 20대, 30대 여성에서도 부총리까지 격상하면서 양성균형부가 돼? 그럼 예. 우리도 상당히 만족스러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 앞에는 지금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갑론을박인 상황에서
내용과 명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여소야 되니까 여성가족부는 존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텐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어떤 의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 발목 잡기로 비칠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야당이 되고 나면 제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의욕이 넘쳐서 활동하는 부분을 부처 네. 개편이라든지 정책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건전한 견제 혹은 대안 제시로 비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발목 잡기로 비춰버리면은 이후에 야당 입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방선거라든지. 그래서 아마 큰 틀, 국가적인 틀을 바꾸는 제안이 아니면 웬만하면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단호하게 또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 지금 의견을 보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우리 원칙만 주장할 게 아니라 탄력성을 발휘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조율의 가능성이 있고 또 큰 틀에서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네. 그런 구도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크게 지금 3가지 정도 선택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대 총리, 그 다음에 당으로 들어가서 어떤 당에서의 역할, 또 하나가 지방 그 선거, 특히 경기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진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카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말에 선택지가 너댓 가지로 확 늘어났지 네.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안철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광해로 가야 되나, 어디로 예. 들어가야 되나 많이 어려움 속에 전망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폭이 확 넓어졌습니다. 단일화, 지금 그 공동정부를 약속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공동정부에 막판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단일화라는 신의 한 수를 예. 둔 셈인 거죠. 그리고 박마로 빠진 게 또 부총리까지도 새로 지금 신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정권 초기에는 행정력 부처의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벌써 후보 시절에 그렇게 행정 경험을 네.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얘기할 정도면 아마 행정 업무에 좀 하고 싶은 역할이 많아. 그래서 인수위원을 하고 이제 2달이면 이제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여세를 타서 총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템포 떼서 또 경제부총리도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여지가 높다고 보고 일단은 저는 당장은 지방선거 앞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복잡한 당내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는 당 대표보다는 네. 행정부 쪽으로 총리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총리 쪽에 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보신 건데, 자,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는 것 하나가 있을 테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는 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도 국무총리 가능성이 가장 총리 높아 가능성이 보입니다. 가장 높다. 그런 예. 이유는 다시 선출직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경기지사 설이 나오는데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불꽃 튀는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안철수 후보가 얻는 것 크게 없이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당권을 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권은 불가 근 불가 원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도 공동정부 윤석열 당선인 이제 5월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때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 단일화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자리가 어디냐? 국무총리인 거죠. 국무총리를 하면 주목도 받으면서 현장 경험도 쌓으면서 사실상 다음 대선에 도전하더라도 경험이 없어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가장 결핍됐던 것이 어떤 경험이었거든요. 성과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마다하기가 아주 어려운 자리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는 되는 것이죠. 예. 그 짧게 한 말씀 어떻게 하면은 네. 선출직은 좀 많이
전저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를 너무 많이 했고 당 대표만 하더라도 내부 경선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도 그렇고 뭐든지 말이죠. 근데 임명직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반감이 좀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서 예. 김부겸 총리 유임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 이건 인수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고요. 반면에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허를 찌르는 최고의 방안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임 총리 문제는 사실 누가 얘기하든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총리 유임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한데다가 또 김부겸이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또 동서 화합의 의미도 있고 네. 또 비교적 무난하게 비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총리를 이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출범했는데 과거 전 정부의 총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상으로 적절치 않다. 다만 워낙 재난재해라는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자연스럽게 이동적으로 조금 기간이 겹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대선 이후 나온 여론조사들을 조금 보실 텐데요. 리얼미터에서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잘할 것이다 52.7,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41.2%입니다. 이게 대선 득표율보다는 높은데 같은 기관이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진행했던 국정 수행 전망 조사 잘할 거다 이 답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정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깻잎 반에 반장 대선 결과는 한 장도 아니고. 네, 예.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예. 그만큼 여진이 있는 것이죠. 여진이 있는데 결국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예. 봅니다. 일단은 기대감. 그래도 가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해봐라. 성공이 중요하다. 예.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10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역대 대통령의 당선 직후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기대감이 낮다는 것은 여진이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통합과 협치와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비정치 분야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다른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왜? 40%, 30% 내려오는 순간 국민이 지지를 안 해? 여론이 호응을 안 해? 예.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 이후부터는 대통령입니다. 적어도 지지율 50%를 임기 첫째 년도에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네.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네, 이 그 전망보다 올리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의 국정 가치 1순위로 꼽은 건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정의가 33.5, 그리고 화합이 19.7, 민주주의적 소통이 16.2%고요.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도 함께 보시죠. 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24.4%고요. 그리고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이 23.6%입니다. 자, 이 여론에서는 뭘 읽어야 될까요? 보니까 두 양자의 차이가 네. 거의 1%포인트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 네. 일자리 너무 중요하다. 이건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예. 거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조건 최1순위입니다만은 이 순위가 바짝 1%포인트 차이로 나오는 게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이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예.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선 때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던 어떤 정권 교체론, 심판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대로 아마 묻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문제됐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패라든지 적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과감하게 좀 개혁, 네.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심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예. 또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이런 민심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잘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에서 여론 그 흐름도 잘 읽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수습할 비대위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2030 세대를 전면 배치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전진 배치해 운동권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쇄신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전략에 맞춰 민주당 비대위 절반은 보시다시피 2030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룬 공동 비대위원장에는 올해 26세 여성 박지연 활동가가 발탁됐습니다. 사이버 성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부동층으로 여겨졌던 2030 여성들을 결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도 30대 여성이 기용됐습니다. 37세 이소영 의원인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대변인을 맡았고 특히 기후위기, 탄소 중립 분야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청년창업과 김태진 동네 주민 대표와 청년 주거복지운동가로 활동한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까지 비상대책위원회 8명 중 4명이 2030으로 채워졌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을 원칙으로 했다며 특히 앞으로 2030 세대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대선 책임론을 두고 윤 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도 감지되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것 역시 비대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 비대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30을 전면에 내세웠다.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이 박지원 위원장을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박지현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도 막판 20대 여성 표심을 가져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그런 인물로 평가도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하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의 20대 표심 분석을 보면 남녀 표심이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반반 갈리지 나눠졌죠.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불거진 이 성별 갈등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나 큰 과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과제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은 화합이겠죠. 네. 20대, 30대 남녀 간의 갈등을, 젠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표심 결집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비대위 구성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을 겨냥하고 있어요. 또 서울 표심도 중요하고 중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아 보입니다. 네. 세 가지 3차원 분석을 해보면 방향성은 필요한 지지층들을 겨냥한 비대위 구성 또 좀 비주류, 혁신적인 인사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성입니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한데 수학 성적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수학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균형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효과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속하게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비대위를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깊숙이 읽는 거죠. 네. 아,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을 향했던 여론의 경고 또 여론의 신호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포착해서 좀 더 진중하게 또 근본적인 그런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효과성에서는 더 나타나는 것은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균형성을 갖출 수 있고 또 효과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비대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균형성이라는 것은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이제 적용되는 이런 사안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민주당 비대위 오늘 뭐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지금 윤호중 체제로는 안 된다. 네. 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석패한 그 이재명 전 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그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0.001%라도 무조건 대선에 패배하면 전면적으로 당의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네. 그 당 지지자들이나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리고 예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적은 0.7%포인트 차이로 졌다고 해서 거의 당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비대위원만 바꾸겠다. 그리고 후배가 다시 바로 대선에 졌던 후배가 전면에 등장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예. 건지. 만약에 이번에 전면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나선다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이재명 네. 후보가 다시 한번 맞붙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네. 만약 자칫하게 되면 그러면 양자 구도로 가면서 대통령이 밀어주는 힘의 분위기에 쏠려서 민주당이 완패를 한다면 이재명의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방선거 정도는 당을 쇄신하는데 그리고 당이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석고되자는 심정으로 황골 탈퇴한 다음에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성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예. 다시 한번 등장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지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예. 근데 지금 바로 전면에 등장해서 인수위 국면에서 전면에 등장한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절박하게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필승 의지는 예. 그건 이해는 하지만은 알겠으나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모양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너무 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금은 너무 빠른 카드다.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의중도 확인은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